여당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 당대표 선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지난주에 나오셔서 두 분이 했던 예상이 다 틀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변호사님. 저도 사실 결선을 갈 줄 알았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친윤에 대한 그런 그룹들의 당에 대한 장악력이 상당히 높았다. 이것이 입증된 선거로 보입니다. 일단은 친윤계가 싹쓸이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새 수장이 됐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게 작용했다고 보세요, 권 비대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어쨌건 대통령과 합을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좀 거칠게 봤을 때는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고, 저는 사실 그때 투표율이 높은 걸 알면서도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당원들의 구성이 변했다는 뉴스를 계속 접하니까 좀 다르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당원들이 늘어나고 구성도 많이 바뀌었다고 보여지는데도 어쨌건 윤석열 정부랑 같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택해 주신 것 같아서 어쨌든 그걸 받아들여서 국민의힘이 운영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런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으면 여당이 윤석열 정부에게 합을 맞추는 것을 최우선으로 잡아서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부정 여론이 50% 중반대에서 60% 초반대를 계속 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를 봤을 때는 현저히 부정 여론이 높은 상태.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여당마저도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따라간다? 그러면 민심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 트라우마가 있는 걸 인정하더라도 일단 이준석계를 배척했으니 거기에는 성공했으니 그 다음 과제는 민심으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인데, 지금 인선 이야기 나오는 사람 보면 이철규 윤핵관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불리는 분, 이런 분을 언급하는 거 보면 그런 마음이 총장에 내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상. 그런 확장에 대한 고민 못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결과들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52.9% 김기현 의원께서 이제 확보를 하신 거잖아요, 당 선거에서. 근데 이걸 압도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가까스로 과반을 넘었다. 또 이렇게 해석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서는 일단은 윤핵관들, 그러니까 그 친윤계들이 모두 장악을 했으니까 당이 더 똘똘 뭉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세요? 근데 아까 당 장악에 이제 성공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이제 정말 우리 당에 이제 앞으로 성공을 이끌 것이냐는 전 이제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민심과의 그런 괴리 문제라든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요. 다만 저는 이제 52.9%라는 것은 어쨌든 다자구도에서 50% 이상을 넘겼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그 승리 자체를 평가절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상당히 이건 많은 득표력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바꿔 말한다면은 김기현 후보가 상당히 존재감이 없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득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실에서 영향을 더 많이 미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앞으로는 사실 이제 당의 진로가 더 중요하죠. 이제 왜냐하면 지금 민심과 많이 괴리된 그런 정부 지지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30% 중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정 일체를 표방하면서 지금 당권을 거머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기조 변화를 요청하고 있고 뭔가 국민의 뜻을 더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오히려 당에서는 반대로 국민과 괴리된 그 대통령실의 지지율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제 앞으로 잘한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지지율 추이를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국민의 뜻과 더 괴리되면서 그것을 더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속에서 저는 상당히 정부 여당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 섞인 전 좀 걱정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기감도 같이 드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시죠. 재밌는 게 또 관심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태영호 의원의 최고위원 당선이에요. 이 부분은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신인규 변호사님. 전혀 예상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이기는 한데 사실 그 많은 곳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지는 못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은 태영호 의원의 저는 개인기로 당선이 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은 다른 이제 쉽게 말해서 일반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제 천하용인이라고 하던 이제 허은하 의원하고 김용태 후보가 사실 진입을 못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조금은 굉장히 좀 의외의 결과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 탈북자 출신이잖아요. 2016년도에 태영호 의원이 탈북해서, 물론 북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계셨지만, 그리고 여당 지도부의 최초로 들어오신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
권 비대위원님께서는 태영호 의원의 이 당 지도부에 오른 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좀 이렇게 좀 멀리서 그냥 거칠게 네. 봤을 때는 보수 여당이 네. 태영호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세운다고? 다양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근데 이제 해석이군요. 네. 제가 좀 들어보니까 태영호 의원이 내가 되면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남북 관계가 되게 경색돼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대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좀 놀랍긴 했습니다. 네. 자, 근데 김기현 당대표 당선을 민주당에서 내심 반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립니다. 맞습니까? 표정이 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리어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근데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알겠는데 뭐냐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몇 가지 헛발질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바이든 날리면 이게 어떻게 내가 이제 바이든 욕한 거냐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들리는 귀가 있는데도 국민들 전체를 난청으로 만들었던 사건도 있고 MBC 기자를 전용기에 안 태운 것 이거는 뭐 이념을 떠나서 너무 비상식적이다.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이라고 막 문자를 보내고 체리따봉 보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느끼기에 좀 비상식적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김기현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옹호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조로 간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의 상식과 멀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겠다는 건데 근데 그래도 민주당에서 우리의 비전, 민주당의 비전으로 좀 이렇게 지지율을 높여야지 그냥 국민의힘이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건 저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는 이재명 호와 김기현 호와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가 이제 취임하면서 TV 인터뷰 나와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랑 뭐 만날 수 있다 이런 빠른 식으로 시일 내에 만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굉장히 뭐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내긴 했는데 네. 동시에 또 보면은 최고위의 회의를 보면요. 또 굉장히 또 민주당하고 또 호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만 호전적일 뿐만 아니라 당 내에 있는 이제 소수 세력이죠. 소수 세력에 대해서도 뭐 이제 뭐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글쎄요. 이분들이 그렇게 당내에서도 화합을 잘 이루지 못하는 그 성격의 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번에 많이 지도부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의중은 야당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당내에서 지도부가 의견 일치를 이룰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김기현 대표는 정당인이었지 않습니까? 네. 되게 오랫동안. 그러면 정당인으로서 야당의 대표를 만난 역할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네, 그래도 제대로 된 그런 홍보를 좀 어떤 해달라 이런 역할을 말씀이시죠? 하시는 게 어쨌든 전체 국민에게 매우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 모습을 좀 우리가 그려봐야 될 텐데 일단은 윤 대통령 친정 체제가 완전히 완성이 됐습니다. 친윤계로 완전히 꽉 채웠지 않습니까? 앞서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게 약이냐 독이냐에 대해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딱 약이다 독이다 놓고 보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게 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독으로 봅니다. 보세요? 네. 네, 왜냐하면 사실 정부와 여당과의 관계라는 것이 상당히 같은 목소리만 낸다 그러면은 그 정부 여당 왜 있습니까? 사실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예를 비춰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저희가 야당 시절에 민주당을 청와대 출장소라고 늘 비판했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것은 그냥 뭐 논리적으로만 설명을 해봐도 민주당도 그렇게 했다가 정권을 내줬는데 그럼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게 친정체제가 구축이 된 것이 정부 여당 내에서의 그런 뭐 소란 내지는 뭐 민주주의의 다원성 이런 것들을 자제시킴으로써 뭔가 좀 일사불란한 그런 군사작전 하듯이 뭔가 정책을 펼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민심과 괴리됐을 때 이것이 어떻게 작용될 것이냐를 본다면은 전 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차라리 천하용인 중에 한두 분이라도 같이 입성을 했다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견제 세력이 보였다면 좀 건강한 당의 질서가 좀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이 질문을 권지용 비대위원께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약이냐 독이냐 물어보면 독일 거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질문은 안 드리도록 하고요. 네. 대신에 이제 김기현 대표께서는 연포탕이라고 해서 연대 포용 탕평을 강조를 하셨죠. 이제 당을 하나로 묶겠다라는 얘기시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 인선하는 거를 좀 들여다보면 여전히 모두 친윤계를 좀 택하시는 것 같아서 연포탕과는 좀 거리가 먼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권 비대위원부터 먼저 얘기하실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무총장 인선이나 아니면 정책위원장 인선에 있어서 좀 윤핵관과 좀 멀어 보이는,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세운다고 하면 저는 김기현 대표의 연포탕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전 그럴 가능성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윤석열의 힘 뭐 이렇게 좀 조롱당할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고, 그 이유는 내년 총선에서 이제 공천권을 가지기 위함이라고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예상해 왔고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사무총장을 쥐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철규 의원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이제 뭐 장제원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이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비서실장에는 구자근 의원 내정했고요. 지금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내정됐다 이렇게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포탕하고는 좀 다른 행보다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더 똘똘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신 변호사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글쎄요, 뭐 당내에서 바로 선거 이기자마자 최고위원회 회의하면서 이준석계에 대해서 뭐 제거 운운까지 하시는데 이거 뭐 연포탕이 아니라 뭐 매운탕도 못 끓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연포탕은 뭐 연대 포용 탕평이란 뜻 아닙니까? 전혀 그 단어의 뜻과 다른 행보를 하면서 아무리 좋은 단어 나열해봤자 그게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고, 저는 과연 김기현 대표가 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실에서 당무 개입을 해서 김기현 대표를 만들었죠. 그렇다면 당무 개입을 왜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를 세워서 본인들이 원하는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초전으로서 당무 개입을 한 것이지, 당무 개입해서 김기현 대표 세워놓고 또 연대 포용 탕평으로 해가지고 당을 다원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해라, 이거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무 개입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시작을 보면 저는 끝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뭐 이철규 사무총장 내정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철규 의원이 그 국민공감이라는 그 친윤계 그룹들의 거의 뭐 좌장 같은 역할을 장제원 의원 다음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분에 대한 내정설이 뭐 꽤 유력하다고는 보는데 아직 뭐 내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막판까지 변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 하나 이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네. 게, 당무 개입 관련해서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당무 개입한 거를 넘어서 이번에 행정관이 사실은 전화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특정 누군가 후보를 지원해 달라고. 근데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어요. 아주 명백하게 증거도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시는 게 법치인데 법을 어겼는데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면 두고두고 공격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대로 털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신 싶습니다. 변호사님 여기에 대한 의견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네.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제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을 늘 강조했고, 전 강조한 대로 저는 처리해야 된다.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고요. 위법 소지가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투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공정성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 투표 방식도 민심과 당심 포함된 데에서 그냥 당심 100%로 바꿨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개입 의혹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공정성 논란을 좀 낳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실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한 상태고, 그렇다면 하면 이제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의원, 천하람 의원, 황교안 의원 이 세 사람과 이제 조만간 만나서 어느 정도 통합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앙금이 제대로 잘 씻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글쎄요, 뭐 황교안 전 후보 같은 경우는 김기현 후보한테 사퇴하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네. 분이시고,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에 대해서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벼랑 끝에까지 몰리는 상황으로 갔었고요. 뭐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소위 당에서도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으로서 이렇게 좀 승자답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포탕이라는 단어만 네. 나열해가지고 연대포용 탕평이 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인식과 태도와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전 연대포용 탕평은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의원 전당대회 중간에 빠져나갔다고라는 얘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나중에 SNS에는 뭐 응원하는 걸 올리셨다고 하는데 우리 권지웅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앙금이 좀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엔 경쟁하던 후보였고 사실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대표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아예 당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과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진 당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까지 포괄하는 게 이제 당대표의 역할인데 당대표가 되실지 아니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머물지 그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신 변호사님 그 탕평은 좀 불가능해 보인다. 연포탕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나머지 세 분은 이제 정치적으로 각자의 길을 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글쎄요, 뭐 당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을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 보이는 초반의 모습은 상당히 그렇게 공간을 뭐 열어주려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봐서 저는 그 연대포용 탕평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당연히 연대포용 탕평을 하셔야 되는데 말로는 그렇게 외치면서 또 사무총장은 이철규 의원 내정하고 이게 좀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고 앞으로도 정말 저는 김기현 대표가 그 52%의 대표가 아니라 전체 100%의 당원들의 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참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보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우리 권지웅 비대위원께서는 이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 세 분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밖에서 보기에는 이 세 분은 그냥 본전 이상은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존재감을 다 드러냈다. 네, 그래도 이제 이 당에 들어간 게 이제 처음인데 이 정도 지지를 얻었던 것이 아마도 이제 이 당에 그래도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될 것 같고 뭐 천하람 후보는 정말로 이제 전국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은 젊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을 것 같고요. 황교안 후보는 사실은 되게 부정적 이미지가 되게 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부정선거 이야기를 안 하시면서 나름 선방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천하동인의 뒤에는 천하용인입니다. 천하용인의 죄송합니다. 천하용인의 우리 뒤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밀었던 이 네 분이 전혀 진출을 못하면서 더 입지가 좁아진 거냐 아니면 그래도 존재감을 보여줬으니 입지가 늘어난 거냐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전 대표도 이제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야 될 텐데 이거 공천 물 건너간 거냐 뭐 이것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신 변호사님? 근데 우선은 뭐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개혁 진영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들어온 당원들 뭐 2%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게 다 이미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 15%라는 것을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천하람 후보가 뛰었던 그 선거 기간에 전 비례해서 봤을 때는 전 상당히 좀 유의미한 득표를 했다라고 보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큰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쟁점은 이준석 대표가 너무 큰 역할을 한 것이 오히려 그 15% 이상의 확장을 더 막았느냐 아니면 오히려 15%로 머물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이준석 대표도 앞으로 이제 노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출마 의지를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도 당에서도 사실은 노원병이라는 곳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 아니고서도 공천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공천에 대해서는 크게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공천을 봅니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우리 권지웅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사실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 비전에 동의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이제 빠져나오셔야죠. 그러니까 당은 전당대회만 치르는 게 아니라 공직선거를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 국민들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왜 이준석계를 이렇게 몰아내려고 하는지 전혀 그들 스스로에게 득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너무 함부로 밀어낸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더 짠물이 되는 거죠. 근데 짠물을 국민들이 좋아하실까?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7년 만에 대통령이 전당대회 이제 참석하셨고 대통령 등장하실 때 나왔던 배경음악이 논란입니다.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 변호사님? 글쎄요, 뭐 그냥 노래는 노래로 저는 들으면 될 것 같아서. 뭐 너무 근데 과다한 해석은 하지 말자. 저는 뭐 과도한 해석할 그렇게 과도하게 다 해석해가지고는 뭐 어떤 네. 노래 잘 못 틉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해석할 건 없을 것 같고 뭐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이렇게 네. 뭐 해명은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노래 가지고는 크게 의미 부여할 건 없다. 전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노래 가사죠. 그러니까 제가 네. 노래 가사가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 분노한 사람의 노래가 들리는가,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민중의 외침, 뭐 이런 게 이제 가사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권비대역께서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웃기죠. 왜 그러냐면 뭐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신다는데 뭐 그걸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이 노래가 기득권에 저항하는 민중을 뜻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사실 평생 검사로 살아오셨고 엄청난 엘리트지 않습니까? 돈도 꽤 많으시고 근데 마치 기득권과 싸우는 위치에 본인을 놓으시는 것 자체가 좀 웃기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의 노래를 약간 뺏긴 것 같은, 그죠? 민중들이나 야당이나 아니 근데 뭐 좋아하는 거야. 뭐 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발라드를 좋아할지 댄스 음악 좋아할지 다 자기 취향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 취향은 저도 존중합니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등장할 때 나왔다는 거에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네. 자기 인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노조를 막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치 본인께서 약자적 위치에서 기득권을 깬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국가 통치자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이고. 근데 그런 위치 감각이랑 전혀 동떨어진 노래 선곡이어서 그게 이제 좀 근데 우스웠던 저는 거예요. 노래는 뭐 그렇게 저는 문제의식 있게는 못 봤는데 저는 그 어퍼컷 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국가 원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선거 유세 때 캠페인을 그대로 재현하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그런 모습은 국가 원수에게는 조금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이렇게 좋은 평가는 받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퍼컷 말고 뭐 스트레이트 뭐 이런 걸로 인사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